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운찬, 김영식, 이재원 교수님의 거시경제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장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0페이지 펼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국민소득 통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경제 전체를 나타내는 게 집계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거시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소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경제의 생산, 소득, 지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소득이라는 그거 자체는 뭐냐라고 하면 국가경제에서 산출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생산된 거를 다시 분배를 해줍니다. 요소 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 소득이 다시 지출로 우리가 순환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값이 같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한 국가 전체에 이런 생산과 소득과 지출 측면에 전체적인 어떤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국가경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 소득, 지출 순환 과정에서 이게 바로 튜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 과정 속에서 어디에서 국민소득을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국민소득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네 번째 줄, 국민소득의 내용과 구성을 경제 주체 및 경제 활동의 형태별로 정리하고 결과를 수입과 지출로 나타낸 통계표를 바로 국민소득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하게 되면 거기 보시면 National Income, NI, and Product Account 해서 PA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널리 쓰이는 국민소득의 지표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가 있어요.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그리고 국민 총소득. 그래서 여기는 국내, 도메스틱입니다. 프로덕트, 그로스가 다 총이 들어갔어요. 총. 그리고 N은 사람이에요. 국민, 내셔널 프로덕트.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것이죠. 이 국내 총생산은 도메스틱은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것이고, 국민 총소득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얻게 되는 전체 소득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국내 총생산 할 때 도메스틱 요거는요, 자, 우리 두 번째 줄 볼게요. 국가경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란 유량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랑 서비스의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의 총액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단위로 측정한 유량,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주로 1년을 단위로 1년을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1년이 너무 길단 말이야. 그래서 또는 1분기가 4분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요걸로 우리가 측정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국내에서 생산된, 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도메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거니까 속지주의 되는 것이죠. 국민 총생산과 비교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거니까 속인주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자국민 또는 자국민이 소유한 생산 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생산된 것은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생산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이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포함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GNP, GDP 이게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폐쇄경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제활동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었는데 개방화가 됐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도 생산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죠.
자, 이거 비교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게 비교해야 됩니까? 하면은 개방화 이후에 네, 요게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총생산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GNP가 좀 더 관심사였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니까 GNP보다는 그래서 GDP를 더 많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종. 우리가 중간 생산물을 이거 그냥 다 최종으로 안 하면 중간 생산물이 이중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1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네, 5번째 줄 보시면 만일 4번째 줄입니까? 쌀이 가게에 팔려서 밥상에 오른다면 최종 생산물, 우리가 소비하는 거잖아. 밥을 먹으니까. 근데 쌀이 공장에 팔려서 식혜 음료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면 이게 중간 생산물입니다. 중간 생산물을 제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더블 카운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최종 생산물을 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얘기하죠. 부가가치, 중간의 생산 단계에서 가치가 더해진 그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생산물, 형태를 갖는 상품과 용역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가치의 총액. 그러니까 시장가치의 총액이라는 것은 최종 생산물의 수량이다. 어떻게 보면 Q야. 그리고 시장의 가격을 곱해주는 거야. 이 곱한 거에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계 변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GDP의 지출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2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우선 경제 주체를 좀 보셔야 돼. 3번째 줄에 보니까 결국 GDP 관련해서 경제 주체는 가계가 있고요. 또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외 부분. 이렇게 4개의 경제 주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얘네들이 지출한 금액의 총합 크기, 이게 결국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의 소비, 가계가 주체가 되는 거죠. 기업의 투자, 네. 정부 구입, 정부 지출, 해외 부분에서 순수출, 이렇게 GDP를 구성하는 지출의 구성 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의 소비라는 것은요, 아시겠지만은 거기 보시면 가계의 서비스, 의료, 교육에 대한 지출과 음식과 옷과 같은 비내구재. 음식과 옷은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오랫동안 소비하는 게 있어요? 예, 있어요. 가구나 가전제품, 자동차, 듀어러블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구입하게 되면 뭐 10년 이상씩, 가구도 그렇죠. 예, 우리가 사용을 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내구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민간의 국내 총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ivate Domestic Growth Investment, 이거는 총자본 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Total Capital Form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본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증가시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투자에는 재고가 증가하는 것도 투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요 총 고정 자본 형성은요, 또 다시 어떻게 구별됩니까? 라고 하면은 설비 투자와 설비 투자. 네, 설비라는 것은 거기 가로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신축 공장, 기계에 대한 기업의 지출 이거야. 새롭게 신축 공장이라든가 또는 신축 기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투자 이걸로 나뉩니다. 건설 투자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대한 기업의 지출, 신축 주택에 대한
가계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구입하는 거는요, 우리가 정부 지출, 정부 소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 정부야.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 지출은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트랜스퍼, 약간 거기 보시면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생산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GDP에 대한 지출 항목으로 정부 구입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소득계층을 도와주는 보조금 같은 거는 생산을 통한 가치 창출과는 무관하단 말이지. 무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어서 정부 구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net export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export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때는 NX 이렇게 쓰게 될 건데, 얘는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출이라는 것은 외국 사람이 생산한 걸 우리나라가 생산한 걸 외국 사람이 구입하는 것이고, 임포트라는 것은 두 번째 줄에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 기업과 가게가 또는 정부가 구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출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 이거는 빼줘야 되고, 우리나라가 생산한 거, 생산에 초점 맞추면 생산한 거를 외국 사람이 사서 씁니다. 그러니까 해외 소비라고 할 수 있겠지. 요거는 민간의 가계 소비, 기업 소비, 정부 소비, 정부에 대한 소비, 요거는 해외 소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 더해서 여기 C, consumption, investment, government, net export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국내 총 소비 지출과 총 자본 형성, 그리고 정부의 최종 소비 지출, 정부죠. 그리고 순수출, 네. 그리고 약간 이게 통계상 불일치를 정리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국내 총생산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계 소비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민간의 소비고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3페이지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 전체 GDP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이렇게 GDP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역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커요. 그 다음 투자, 정부 구입, 이렇게 순수출은 수출과 수입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상쇄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수출과 수입, 이게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맞습니다. 개방 경제가 우리나라에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수출과 수입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상쇄되면 순수출은 그렇게 크진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차이가 뭐야? 요 차이가 바로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큰 요 정도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명목 GDP랑 실질 GD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자, 특정 분기 또는 연도의 GDP를 당해 분기 또는 당해 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나타낸 게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가격 GDP라고 합니다. 특정 연도의 GDP를 당해 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2022년도 그거다 그러면 2022년도의 가격에다가 2022년도의 생산량을 곱해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우리가 바로 명목 GDP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명목 GDP는 증가할 때 보시면 Q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P 때문에 증가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야? Q 때문에 증가하는 게 좀 더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을요, 기준연도 가격으로 맞추는 거야.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맞춰서
우리가 2020년도가 기준연도다라고 하면요. 요걸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P에 20년도에다가 Q에 22년도 이렇게 기준연도가 20년도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된 게 우리는 실질 GD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이잖아. 진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실질 GDP예요. 그래서 경제성장 얘기할 때도 실질 GDP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다. 이걸 불변가격 GDP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질 GDP랑 명목 GDP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1970년대부터 2014년도까지의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기준연도 자체가 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요거 명목과 실질이 같아지는 점 요거를 우리가 기준연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여기 2015년을 기준연도로 했을 때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2015년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똑같아. 근데 2015년도 이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 얘가 좀 잘 나와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원론에서도 많이 하는 거니까 요거 기준연도보다 전기에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볼까요? P-1기와 Q-1기 기준연도는 P0, Q-1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기보다 제로기가 크고 여기 있는 것처럼 1기 이런 상황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연도는 명목 GDP가 이렇게 되고 실질 GDP도 기준연도를 나타내니까 명목과 실질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기준연도 이후에는요. 요거 이후에는 여기다 표시하면 명목은 당연히 P1, Q1 실질은 이게 명목이야. 명목. 그리고 기준연도를 가격으로 하면 P0, Q1 요게 실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 총소득이다라고 하면 이게 내셔널이야. 내셔널 인컴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전체 소득의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게 개방경제 하에서는요. GNI에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여기 보시면 지울게요. 실질 여기 보시면 GNI와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과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프로덕트 이건 생산이잖아. 생산과 만약 개방경제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다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개방경제가 돼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GDP 요거 GDP와 그리고 GNP 요거를 정리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벌어들였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였나 그거를 조정하는 거야. D와 N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N을 조정한 다음에 P를 I로 조정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교육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똑같은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생산했어. 그럼 미국에 자동차 하나 팔았을 때 노트북을 5대 수입할 수 있었는데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 자동차 하나 생산했는데 미국에다가 노트북을 10대 수입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되면 개선 시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거 있잖아. 여기 보시면 GNP가 우리나라 GNI 교육 조건이 좋아지는 거니까 생산한 것보다 어떻게 소득이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보시면은요. 첫째, 마지막 단락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그게 내셔널, 도메스틱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교육 조건 거기 보시면 GNI에다가 교육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 교육 조건이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 가격을 나타냅니다. 자, 거기 잘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수출품의 가격 X를 수출품이라 하고 수입품의 가격 우리 책에서는 Q라고 쓰는데 우선 M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품과 수입품의 상대 가격으로 표현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원유의 배럴당 원유가 100배럴, 1달러에 100배럴을 수입하고 뭐 불러불러 나와 있는데 뭐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26페이지 보시면 간단한 예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 조건의 변화 요거에 포인트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 조건이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엑스포트 수출품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의 상대 가격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출품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하면은 얘가 떨어지는 거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전체 값이 하락하는 거니까 이게 교육 조건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미국하고 교역을 하는데 자동차를 하나 수출했어. 자, 자동차를 하나 수출했습니다. 자동차를 한 대 수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노트북을 수입한다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대를 수입했어. 그럼 이거는 교육 조건을 어떻게 하면 하나를 수출해서 5개를 교역하는 거잖아. 교역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래한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를 한 대 수출했는데 노트북을 10대를 수입하게 되면 조건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이 경우는 교육 조건이 개선된 거지. 교육 조건이 개선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하나의 수출품의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수입품의 가격이 2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 수출해서 200원짜리 5대를 수입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자동차 1,000원짜리 하나 수출해가지고 이거 노트북을 10대 수입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면은 이거요. 수출품의 가격이 2,000원이 되거나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00원짜리 2,000원 수출해가지고 200원짜리 10대를 수입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수입품의 가격이 200원이 아니라 100원이 되거나 그러면 1,000원짜리 하나 수출해서 100원짜리 노트북을 10대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입품 가격이 싸지게 되면 그게 바로 교육 조건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보시면 실질 GNI와 GDP 요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걸 조정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실질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거는 GNI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를 벌어들였는가 이거야. 그래서 실질 GNP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N과 D를 조정하고 여기선 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와 P가 있는데 생산한 것보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치? 이럴 때는 교육 조건이 개선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네, 여기 국가경제 기본문제 하고 나와 있는데요. 실질 GDP가 첫 번째 줄 보세요. 국가경제의 경제활동 수준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 GDP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어때? 이렇게 됩니다. 이 파란 색깔 보시면은 장기적인 추세선입니다. 근데 이 빨간 색깔이죠. 근데 파란 색깔은 장기적인 추세선에서 얼마나 이탈되었는가 그걸 나타내요. 오르락 내리락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996년도 요때랑 여기 2008년 금융위기랑 여기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최근 상황 장기적인 추세선보다 밑에 하향점에 위치합니다. 이게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학은요. 장단기로 구별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28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첫째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실질 GDP가 증가. 뭐라 그런다고 이걸?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마다 이 추세선이 가파를수록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면 오랜 기간에 걸친 생산 능력의 증가와 생산 능력, 생산성이죠. 생산 능력의 증가와 네, 또 더불어 거기 보니까 평균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 수준의 향상.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우리 네 번째 줄 보시면 물론 97년 외환 위기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와 이랬을 때 그리고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 성장이 주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약간 성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장기적인 우리의 관심사야. 근데 단기적으로는 여기 장기 추세선이 매끈하게 가지만 업앤다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쭉 이렇게 놓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 음영 처리 약간 처리된 거 있죠. 그게 경제 침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오일 쇼크가 있었던 70년대 뭐 중후반 80년대 블랙 먼데이 되는 상황 96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침체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업앤다운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는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9페이지 비즈니스 플럭추에이션 업앤다운 되는 것이죠.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경기 변동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에 대한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가볍게 한번 보시죠. 미국과 우리나라에 거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나 나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인하했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뭐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여기 어느 정도 경제 침체가 해소가 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요. 요걸 이제 출구 전략이라 합니다. 테이퍼링 하게 되면서
출구 전략으로 2016년부터 금리를 다시 인상시키고 있는데, 아이고야, 여기 뭐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금리를 인하시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미국이 금리를 막 인상시키는데 우리가 계속 밑에 있게 되면은, 계속 낮은 금리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지. 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미국의 이러한 금리 조정하는 거에 좀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정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 많이 받기도 하고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렇게 경제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같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금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인하하는 추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1-10에 보시면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GDP 성장률 추이 보면 비슷하죠. 거기 보시면은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 금리 인하라든가 양적 완화는 돈을 막 부어 붓는 거예요. 그런 대응책으로 세계 경제는 경제가 침체되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코로나로 다시 떨어지다 다시 또 약간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또 다시 약간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랑 비슷하게 맞물려서 같이 커플링 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한번 봅시다. GDP 대비 가계 신용, 여기서 말하는 신용이라는 것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계에 대출해 준 게 점차 이렇게 증가합니다. 기업에 대출해 준 건 좀 떨어졌다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가계와 기업에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게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경기와 물가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가격 같은 경우 외환위기 때는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점차 이렇게 다시 코로나 이후에는 올라가게 되면서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간에 금융의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두 번째 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 비중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주요국 대비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이 가계부채가 어떤 경제에 어떤 위기를 가져다주는 뇌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코로나19 위기 직후부터 급등한 또 자산 가격은 자산 가격의 거품과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기대 심리가 반전되면서 자산 가격이 폭락, 버블이 터진다 그러죠. 그럴 위험이 있어서 언제나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인플레이션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미국에서도요, 거기 보시면 물가는 수급의 차질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 경제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이렇게 하락하다가 돈을 쏟아부은 우리나라도 막 돈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이 근원 물가 상승률 해가지고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요, 거기 3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 전에는 물가가 상승한 게 첫 번째 줄에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이 지속된 가운데 농축산물, 원자재 등 공급축 요인에 기인하는 것도 있는데 근원 물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른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코아 물가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서 물가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하는 것, 그런 것들은 뭐 계절성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빼버리고 우리가 계산한 진짜 알짜배기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정한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3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굿 하트라는 영국의 경제학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세계 각국의 대규모 유동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대규모로 전 세계가
유동성을 이렇게 유동성을 다 풀어버리게 된 거야. 유동성 하면 이제 돈이라고 보시면 돼. 화폐를 막 공급한 거예요. 지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또 대규모 경제가 침체되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때문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가를 인상시키게 되는 IS를 우측 이동시키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뭐야? 수요 측면이잖아. 수요 측면. 돈을 풀고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에 의한 수요 증대. 이렇게 수요의 증대. 이 수요가 계속 증대되면서 물가가 상승하잖아. 거기에 뭐가 또 맞물리게 되냐면 거기 찾으셨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진짜 그렇게 기대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원자재, 이거는 이제 수요 측면인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원자재 가격 급등, 노동시장의 실업급여 같은 이런 임금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급 측면에 어떤 요인도 유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34페이지 가보시면 우리나라 관련된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우리나라도 거기 보시면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완화적인 재정 통화 정책 시행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압력 증가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제 유가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기 보시면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그래서 스몰 사이즈인데 대외 개방을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죠. 개방 경제 하에서는 해외의 어떤 충격이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국 등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의 인플레이션이 국내로 전이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시경제 이슈 중에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GDP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합계 출산율이 거기 보시면은 0.98 이렇게 되는 유일한 국가이고요. 출생아 수도 30만 명이 위협받는 수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OECD 주요국의 출산율이 평균이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야, 한 명이 안 되잖아. 0.98.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0.8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연령 인구와 연령 구조를 보니까 여기요. 이게 점차 여기 시간이 가게 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서 고령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도 점차 잠재 성장률도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가정하에서 지금 추세대로 가면 저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거 뭐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통계청, 한국은행, 금감원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분배 불평등도가 그걸 나타내는 지니계수라고 하죠. 지니계수 아십니까?
이 지니계수는 크면 클수록 불평등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니계수가 거기 보니까 2018년 0.345 이렇게 돼 있는데 점차 어떻게 됩니까? 점차 이렇게 지니계수로 봤을 때 시장의 소득이라든가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 불평등이면 1이고요. 0이면 완전 평등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나마 떨어지게 되는 것은 거기도 나와 있듯이 소득 20% 하위 계층에 대해서 공적 이전 소득,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 자체는 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5분위 계수. 5분위 계수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아시죠? 그래서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 요거를 가지고 이제 나타냅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이고 떨어지면 불평등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소득 계층별 소득의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면 이 1분위가 좀 저소득 계층이고요. 5분위가 잘 사는 사람들 계층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시장 소득으로 봤을 때 가처분 소득은 이렇게 있는데 시장 소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완화된 거는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인해서 앞에 본 것처럼 소득의 불평등 같은 거는 일부 조금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금융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이러한 소득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소득 재분배 정책, 뭐 조세, 누진세 제도 이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저자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제줄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정부 이전 지출을 통한 재분배 정책 영향 때문에 불평등 관련된 게 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산과 관련한 이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목은 그런데 인공지능과 거시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알파고 뭐 이렇게 뭐 떠오르긴 하는데 인공지능의 70년 역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튜링 테스트서부터 이렇게 막 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세돌의 2016년에 알파고가 승리하게 되는 거 뭐 나와 있는데 참고로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머신 러닝이다 이런 것들 인간의 지식을 기계에 주입하는 수준에 그치다가 뭐 2012년에 뭐 딥 러닝 여기요. 딥 러닝 이런 것들 개발되면서 2016년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페이지 가보시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자동화 업무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몇 가지 있는데 볼게요. 첫째, 그래요.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광고 모델도 그냥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광고 가상인간도 등장하게 되니까 우선 첫 번째는 노동의 수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지만 물론 새로운 업무 관련해서는 생산성 효과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수요와 또 임금의 수준,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감소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산성의 향상이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둘째, 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됨에 따라서 자동화 부분에서 생산된 재화의 비중과 또 자본소득 분배율이 증가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동화 부분의 증가에 따라서 노동 대비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 집약적인 자동화 부분의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니까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겠네요. 하락하게 되면서 자, 그 결과 자동화 부분에서 생산된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총 생산 GDP에서 자동화된 부분에서의 부가가치 비중과 자본소득 분배율이 감소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시장이 불안전하고 재분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 혁신은 혁신가에게 잉여가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 혁신가는 이득, 지대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보편적 기본 소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혁신가의 어떤 지대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보편적인 기본소득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또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챕터 1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 이렇게 들어갈 텐데 거기 보시면 연습 문제들 잘 나와 있잖아요. 2번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가 균형민소득 항등식을 이용하는 계산 그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2장에서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